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지식횡단의 하루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총 타겟을 15개 잡아놓고 거기에 200여 개 이상의 미사일을 타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란도 또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이란 쪽에서 휴전 협상을 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의 소재고요. 그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알고자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체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파이와 XRP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혹시나 전쟁 얘기를 하는데 너무 삭막하다, 돈 얘기만 하냐 너는, 그렇게 느끼신다면 제가 삭막한 인간이라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의 주제 자체가 이 전쟁의 본질과 전쟁이 가져올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정확하게 오늘은 이 전쟁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동료 파이오니어로서, 그 다음에 고래까지는 아니어도 파이코인의 새끼 고래로서, 참치로서 항상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제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한테도 생일 때나 기념일 때 같은데 주로 코인을 선물을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분들한테도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라! 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선물을 주로 주거든요. 예. 제가 오늘 이 영상 들으신 분들에게 파이코인의 새끼 고래로서, 그리고 참치로서, 그 다음에 파이오니어로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게 된 인연을 가지신 분들에게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요걸 계기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코인 무료 증정해 드리는 거,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되게 복잡한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몇 줄로 해봤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6월 13일 새벽에 약 200여 개 이상의 미사일로 15곳 이상의 전략적인 타겟을 타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 타격한 것에 좀 이전과는 다른 좀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타격을 하더라도 그게 이스라엘이 됐건 어디 바레인이 됐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됐건 이스라엘이 타격을 할 때 보통 이제 군사 시설이나 군사 인물들을 주로 타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하게, 되게 유례 없이 석유 관련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설사 타격을 하더라도 석유 관련 시설은 타격하지 않는 게 하나의 지키는 선들이었어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석유는 건들지 말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를 공격하더라도 내 부모는 건들지 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석유는 건들지 마. 이런 금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깼습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 시설을 타격했어요, 미사일로. 이게 아주 큰 특징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핵시설을 파괴했어요. 지상에 드러나 있는 핵시설을 파괴했다는 거. 이 부분이 이번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이전 다른 나라를 타격하는 것과 좀 구별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인 게, 특히 핵시설 같은 경우에 지상만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격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언론을 통해서 슬슬 흘립니다. 계속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거 벙커버스터 쓸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다른 전쟁과 아주 다른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급격한 유가 인상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달러 중반선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한 75달러 되거든요, 유가가.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유가 인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더 이상 미국이 원유 수입국이 아닙니다. 아시죠? 미국이 원유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원유 시장에서 예전처럼 중동의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원유 수출국은 미국이에요. 세일유죠, 세일유. 예, 막 퍼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도 퍼내서 있어요. 지네 집 밑에
세일류가 매장돼 있다. 그러면 그냥 사업자 내갖고 개인이 팝니다. 장비 사다가. 세금만 내면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주 급격하게 유가가 인상되지 않아요. 사실은 예전의 경우를 보면 지금 정도 됐으면 막 90달러, 100달러 임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75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중동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유가에 미치는 어떤 패턴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세계 원유 시장에서 이제는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 아마 얘기할 텐데 바로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미국이 타격을 한 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쉽게 오케이 할 리가 없거든요. 자기네들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리스크 해치할 수 있다는 거죠. 유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그렇다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이란 앞바다 있죠. 특히 아시아 지장 여기서는 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란의 앞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 이거를 이란이 봉쇄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어요. 만약에 이게 봉쇄가 된다면 잘못하면 90달러, 100달러, 누구는 뭐 200달러, 300달러 얘기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면 유가가 90달러, 100달러까지 돌파를 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럼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자산시장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키면. 그래서 이게 자산시장의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바로 밑에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신문을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느냐 마느냐. 요거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요거 국제 원유가 WTI 그 원유가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100달러 넘어간다? 그럼 한동안은 자산시장의 가치가 하락되겠네? 이렇게 머리를 굴리시면서 자기 자산에 대한 방어 혹은 투자 전략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출발점은 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지 마는지 초점을 맞춰서 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90달러, 100달러, 그러니까 특히 100달러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요 속도로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WTI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국제 유가인데 74달러예요 아직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직은. 예, 근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따라서 90달러, 100달러 갈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쟁 상황은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원인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원인이 뭐냐? 간략히 보면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 제가 물음표 찍었죠. 이거는 의견이 여러실 수 있어요. 핵 개발한 게 아니야. 그냥 산업용으로 우라늄 프로 이내로 농축하려고 했던 것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말이 되니? 그것도 하지만 핵 개발하려고 한 거지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어쨌든 저는 어느 편을 들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이란은 뭐라고 했냐면 우라늄 녹축에 대한 거는 주권에 대한 거다. 게다가 우리가 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으로 농축 비율 20% 이하로 하려고 하는 거는 주권에 대한 문제인데 왜 미국이 감히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였고요. 근데 미국은 그거는 산업용이 아니야. 너 말로는 그러지만 너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 하지 마. 20%건 10%건 산업용도 하지 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이란의 핵 문제. 근데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우라늄 농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못하죠. 산업용 20%, 22%인가 이하건 이상이건 우리 못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일하게? 일본은 해요. 일본은 산업용으로 우라늄 농축을 합니다. 미국이랑 협상해서 이걸 얻어냈죠. 대신 우리가 핵 개발은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일본은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요. 어떤 나라도 미국이 우라늄 핵 농축을 인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란이 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야, 일본도 있잖아. 우리도 일본처럼 인정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된 그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야 중동 지역에서 핵을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 그게 이란이야? 그럼 난 가만히 둘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란을 폭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죠. 일단 핵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은 한테는 이게 너무나 고무한 일이었던 게 이란을 때리기 일주일 전만 해도 네타야후가 거의 불신임 단계였어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폭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원래 이제 네타냐후가 불신임 상황이 된 거는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이 자꾸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군 진지병에 관련된 법률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지지율이 20%도 안 되던 게 일주일 만에 지금 70%대예요.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란 이거 얄미웠고 타협도 안 해주고 힘도 없는 게 감히 타협도 안 해주고 얄미워 죽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때려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 주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이란이랑 핵 협상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걸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사우디란 나라는 중동 세계에서 완전한 100% 친미 국가였어요. 근데 압둘란가 압살란가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 걔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중립화되고 있어요. 옛날처럼 100% 친미가 아니라 한 친미도 한 70% 하고 그 다음에 반미까지는 아닌데 비미적인 어떤 그런 방향들을 한 30% 섞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되게 중립화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좀 불안한 거죠. 예전과 같은 지배력을 중동 세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약간 거리를 두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이란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누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입장에서는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의 전통적인 친미 국가가 중립화되는 노선을 걸으면서 더욱더 이란을 때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코인 무료 증정해드리는 거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결론적으로 거의 무조건 제가 100%라고 하면 너무한다면 거의 90% 이상 트럼프에게 이득입니다. 무조건. 자, 첫 번째로는 미국은 옛날처럼 최대 원유 수입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었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원유 가격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중동을 미국 중심의 패권으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왜? 원유 가격이 낮아야 되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는 미국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게 미국이 이제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이에요. 최대 원유 수입국이 아니라 원유 최대 수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큰 틀에서 미국의 소나기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중동에서의 원유 가격이 얼마냐라는 게 예전보다는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도 좋다 이거예요. 왜? 내 수출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 가격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중동에서의 원유가 공급에 애로가 생긴다면 가격이 올라가서 이득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석유를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100달러를 넘지 않는 최저 90달러, 최 100달러를 넘지 않는 원유 가격 정도로 오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계산기 두드리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시금석은 100달러가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100달러가 넘어가 버리면 수입 물가가 너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원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있게 되는 이득을 이 손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시금석이 원유가 WTI 아까 봤죠? WTI 1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이 원유가가 100달러, 90달러 이 사이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 민감한 자산인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원유가가 얼마냐? 두 번째로는 왜 미국이나 트럼프에게 이득이냐? 방산산업의 호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쓰는 무기의 80% 이상이 직접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이거나 혹은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한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써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한테도 그렇지만 미국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려대잖아요. 그러면 이란 말고도 주위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을까요? 못 줄여요.
느리면 느리지 한동안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방산산업이 호황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표를 보세요. 오른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예산이 마이너스예요. 줄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미국이 지금 정부 수준에서는 디폴트 직전 상태예요. 이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자 내는데도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국토안보부의 요 비용도 그렇지만 국방비는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하물며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화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국방비를 이렇게 늘리냐. 잘못하면 디폴트 상태가 되는데.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소리가 잦아들겠죠. 그럼 원래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 국방부 예산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득인 거고 트럼프가 뭐 로비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연락을 받았겠죠.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방산 산업들로부터 걔네들의 어떤 이해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지지 세력을 얻어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좀 다른 거지만 본 김에 미국의 국방 지출 보십시오. 이거. 예, 900억 달러고 1000억 달러. 예, 여기 근데 중국 보세요. 예, 4분의 1도 안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도 미국의 4분의 1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이 막 중국에 대해서 국방비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중국이 위험하다. 완전 군사 대국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써도 4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자, 그래서 방산산업의 호황, 그 다음에 국방부 예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동의 국방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는 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방산산업이 호황을 누리게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랑도 좀 연관이 있을걸요? 뭐 하나하나 이런데 요즘 이게 아니더라도 계속 주가가 뛰고 있는데 더 뛸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지정학적인 거예요. 전쟁이라기보다는 지정학인데 중국에 대한 봉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완성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일본, 인도, 호주 여기를 이어냄으로써 남중국해를 봉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게 여차하면 막 까불고 막 대만 막 이렇게 하면 완전히 봉쇄해서 수출이 못하게 경제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패권적인 전략, 지정학적 패권 전략을 가지고 사실 남중국해를 바라보는 거죠. 미국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일본을 끌어들이고 필리핀도 끌어들이고 인도도 끌어들이고 호주도 끌어들이는 거죠. 봉쇄하려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일로 하면서 저쪽 대륙 쪽에서 또 그 공급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중국의 서쪽. 그러니까 남중국해가 봉쇄되더라도 이란 쪽이 뚫려 있으면 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이란을 친다는 거, 이란을 미국의 지배력에 넣는다는 거는 지정학적으로 완벽하게 중국을 봉쇄하는 거예요. 남중국해를 봉쇄하고 이쪽에 육로를 봉쇄해서 여차했을 때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육지와 동떨어진 완전히 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의도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관세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반트럼프 분위기죠. 지금 유럽에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던 G7 그 분위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트럼프 갔다가 그 주위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욕망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관세전쟁 때문에 반트럼프 분위기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까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유럽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지하죠. 왜? 중동 국가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이란은 상상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유럽도 핵을 가진 이란을 원치 않고 이건 막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네타야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일으킬 때는 막 반대했잖아요. 비인간적이다 그러면서 욕을 했던 유럽 국가가 이번에 이란을 타격한 거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세 전쟁으로 인한 반트럼프 분위기, 특히 유럽이 가지고 있는 반트럼프 분위기를 반이란 분위기로 만드는데 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봉쇄하고 미국의 패권을 실현시키는데 한층 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지금 만드는데 이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암호화폐로 넘어갑니다.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나 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 오타가 있네요. 지정학적 위기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암호화폐나 금한테는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호재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지정학적 위기가 다른 일반적인 자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도 있죠. 투자 심리가 어렵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은행도 동결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방산 산업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요. 암호화폐나 금액에는 대부분의 경우 호재로 작용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돈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 즉 전쟁이 벌어지면요. 돈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안전자산으로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금으로 갔죠, 금. 아이고, 무서워. 금으로 갑니다. 근데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금뿐만이 아니라 디지털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그런 일이 많았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니까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뛰었죠. 왜요? 전쟁 나니까 금 가지고 있어봐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요, 마음대로? 잘못하면 뺏기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블록체인으로부터 보호받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투자가 되게 늘어났던 거예요. 예전에는 금이었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이쪽이 커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물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잠깐 떨어질 수 있는데 결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아시겠지만 금을 따라갑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전쟁이 나자마자 금 선물 시장이 빠지다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나 주요 암호화폐들이 요걸 그대로 따라가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고요. 일반 자산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는 일반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냐라고 하면 그건 세모예요. 안전자산이냐? 아니다. 그래 50%다. 세모다. 근데 어때요? 대안자산. 대안자산은 100%다.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선 금보다 더 안전하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 전쟁마다 SP500 지수 수익률 표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걸프 전쟁이 유일하게 예외예요. 걸프 전쟁 때는 박살 났죠, 완전히. 네, 박살이 났어요, 이때. 네, 요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네,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프 전쟁을 제외한 평균을 내본 요 빨간색이에요. 보세요. SP 지수가 악재,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잘못 쓴 건데, 증시의 큰 악재가 아니었다라기보다는 시장 지배적이고 기술 지배주. 이런 그 전쟁에 크게 영향을,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SP500보다도 이런 전쟁 같은 거에 영향을 덜 받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암호화폐가 SP500이 나스닥 100이나 금이랑 커플링 되고 있어요.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 예. 그래서 전쟁은 오히려 암호화폐에겐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존의 가격이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서 오히려 확대 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소한 던지지 마시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단 이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변수, 유가가 90달러를 넘어간다. 근데 두 번째 100달러를 넘어가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100달러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다?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뭐다?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은 뭐다? 자산 시장의 가치 하락이다. 그러니까 90달러 가느냐 100달러 가느냐의 모습을 보여서 그거는 보시면서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90달러 100달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장기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변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장기화된다는 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 지구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기껏해야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를 보여야 될 건 그건 뭐냐면 글로벌 M2 통화량이에요. 전체 자산 시장에 더 큰 변수로 하나의 밑에서 큰 구조적인 멘틀로서 작용하는 게 글로벌 M2 통화량입니다. 이것이 전쟁보다 더 강합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팬데믹이 있었죠. 팬데믹이 한 2년 반, 3년 동안 팬데믹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M2가 연 4조 달러가 증가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하물며 부동산까지 폭등을 했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거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팬데믹 끝나고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폭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통계를 보니까 팬데믹 때 미국 기준으로 연 4조 달러가 증가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니까 4조억 원이 아닙니다. 4조 달러예요. 이때 이게 1943년 이후로 M2 통화량이 최고로 증가한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이
각 자산에 달라붙습니다. 특정 자산 시장에 달라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 가치 가격과 상관없이 거품이 일어나요. 그래서 폭등을 하게 됩니다. 폭등. 이때 가장 가깝게는 팬데믹 때도 그랬고요. 시간 관계상 안 써놨는데 2008년도, 2009년도 때 금융위기 있었죠. 이 금융위기를 이겨내려고 전 세계가 통화량을 막 찍어냈었어요. 그때도 그 이후로 어때요? 부동산 폭등, 주식 폭등, 암호화폐도 그때 엄청나게 뛰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계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도 미국이 계속 찍어내죠. 채권 발행하면서 계속 찍어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거를 전 세계 거래의 기축 통화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브레튼 우즈 책에 의해서 각 나라가 로컬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찍어내요. 중앙은행을 통해서 계속 찍어내면서 그 밑에 있는 상업은행을 통해서 계속 BIS 비율에 의해서 계속 밀어내죠. 그래서 통화를 계속 풀려내요. 즉 M2는 증가량이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비트코인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2100만 개. 파이코인 어떻습니까? 파이코인도 딱 고정돼 있죠. 1000억 개로. XRP도 어때요? 딱 1억 개로 고정돼 있죠. 기축통화나 로컬통화는 전 세계에서 계속 찍어내면서 M2는 올라가는데 이 코인들은 고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M2 통화량이 어떤지 아셔야 돼요. 2025년 1월부터 6월간 정확하게 9조에서 10조가 증가했어요. 2019년, 20년, 21년 요때 연 4조 달러 증가했는데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폭등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올해? 무려 6개월간 9조에서 10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M2 통화량이. 팬데믹과 비교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자,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글로벌 M2 통화량을 봤을 때 하반기에 자산시장은 엄청나게 뛸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도 뭐 SP500이나 M7이나 이런 쪽의 주식들 엄청나게 뛸 겁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 돈이 이렇게 풀려갖고 이 돈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주로 날아가요? 바닷물에 잠겨서 사라집니까? 6개월 동안 무려 9조 10조를 풀었어요. 팬데믹 때도 4조 풀었는데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 자산시장에 달라붙는다고요. 그럼 자산시장에 이 많은 돈이 달라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품이 생깁니다. 거품. 그러면 엄청 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유 있으면 확대 매수하셔야 될 시기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 안에 안 끝날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게 올해로 끝날 것 같습니까? 내년까지도 가지? 어쨌든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M2 통화량 플러스 더 무서운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섭지 않으시나? 저는 무서운데 여러분들 FED 알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정하고 통화량 정하고 그러잖아요. BIS 비율 이런 거 정하고. 근데 이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동결했죠. 근데 여러분들 금리 발표는 1년에 8번 하나요? 그죠? 1, 3, 5, 6, 7, 11, 12. 1년에 8번 발표하는데 지금 이제 6월 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7월 달 있을 거고 9월 달 있을 거고 11월, 12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점도표라는 걸 중요하게 보거든요. 점도표는 뭐냐면 연방준비은행에 11명의 위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독립적인 기관들이에요. 물론 그 조지 파월 페드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얘네들도 독립적인 자기 의견을 가져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표지한다고요. 표식. 이거를 이제 점도표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점도표 구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너무 점도표를 안 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보면은 페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이게 2025년 3월이에요. 3월 이랬어요. 지나간 일이죠. 자, 이번에 준이 6월이죠. 이번이에요, 이번. 요때 어땠어요? 여기 4.2에서 4.50에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 오케이. 여기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요게 돼야 된다라고 7명이 이렇게 찍었다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2명은 어떻게 찍었어요? 4.2에서 4.0이다. 그러니까 한 번 내릴 정도. 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8명이. 무려 8명이 4.0에서 3.75를 찍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거는 좀 외우세요. 중간값이 중요해요. 중간값. 근데 여기서는 중간값이 어딥니까? 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자, 보세요. 그러니까 19명의 중간값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검은색이 한 칸만 위로 갔어도 어때요? 4.0에서 4.25였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금리 인하하더라도 한 번만 한다 입장이에요. 근데 중간값을 의미하는 이 사람의 의견이 뭐예요? 4.0에서 3.75. 이 얘기는 뭡니까? 금리 인하를 2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점도표를 보면 딱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동결한다. 그 다음에 2번 인하한다.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내년 미래를 보자고요. 뭐 내년 거를 보자는 건 아닌데 이거를 파악하려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다 내려와 있죠. 이렇게. 자, 여기도 보세요. 다 내려와 있죠. 중간값. 중간값이 중요해요. 검은 거 보세요. 내년 3월 3.5에서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 얘기는 뭡니까? 거의 남아있는 기간 동안 7월은 몰라도 9월, 11월 혹은 12월 금리 인하한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보고? 점도표를 보고. 왜 점도표가 중요하냐? 이론이 아니고 이건 실체예요, 실체. 페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 페드 위원들이에요, 위원들. 위원들의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문들이 얘기하는데 이 검은색 있죠. 이 검은색이 아마 파웰일 거래요. 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신문에서. 즉 뭐냐면 파월은 2번 정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건 이제 내릴게요. 점도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점도표를 봤을 때 9월 혹은 11월, 12월 이렇게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럼 보십시오. 완성이 되죠? 첫째. 자산 구조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암호화폐와 금은 전쟁이나 이런 거가 오히려 너무 장기화되지만 않으면 국제 유가가 100달러만 뛰지 않으면 그래도 100달러까지 뛸 만큼 장기화되지 않는 한 오히려 이 전쟁은 금이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유실한 암호화폐는 오히려 호재다. 좋은 기회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올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글로벌 M2 9조 달러, 10조 달러 정도 풀렸다고 해요. 그 풀린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산에 달라붙겠죠. 그럼 거품이 발생되겠죠. 그럼 자산이 폭등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지금 점도표 제가 보여드렸죠.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하 2번 한다. 자, 그러면 글로벌 M2가 전례 없이 1943년 이후로 전례 없이 6개월간 9조 달러, 10조 달러가 풀렸는데 여기다가 이자까지 금리 인하되면 글로벌 M2가 더 늘어나겠죠.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민감한 암호화폐 시장이 제가 볼 때 폭등하죠. 저는 그래서 하반기가 잘 안 오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 전망과 포인트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이코인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디파이 생태계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파이코인이 실거래용 화폐로 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 상점이나 이런 데서 쓰여져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오프라인 상점이나 가게에서 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디파이가 뭡니까? 탈중앙화 경제잖아요. 이 블록체인 내 탈중앙화 경제 영역에서 그게 게임이 됐건 예를 들면 저축이 됐건 대출이 됐건 뭐 스테이킹이 됐건 뭐 채권 구매가 됐건 뭐 아니면은 RWA, TF 그런 거 코인을 사는 거가 됐건 그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실사용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앱이나 플랫폼을 많이 개발해 놓는 게 그동안 많이 초빙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좀 업데이트 시켰다고 하는데 마그가 좀 빨리 되고 확대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된다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되지 않는 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상장하기 힘들어요. 그게 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는 9월, 2차로는 12월, 12월에 금리 인하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타겟으로 해서 저가 매수 전략 유지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채굴보다 매수가 더 유효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채굴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은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시장의 가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은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파이가 실패한다면 파이코인이 실패한다면 사실은 실사용 소명 암호화폐는 거의 전멸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파이코인이 최고의 암호화폐라고 제가 뭐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죠. 근데 적어도 실사용 소명 암호화폐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선 뭐 거의 제왕격이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망한다, 실패한다. 이거는 전체 실사용 소명 암호화폐를 지향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전체가 위축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종 결론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M2의 통화량을 살펴봤을 때 그렇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조건을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살펴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리 암호화폐한테는 호재입니다. 지금이 호재. 그래서 파이코인들 저가 매수 전략 확대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던지지 말고 보유를 하시고요. 특히 제가 보는 건 1차 9월입니다. 2차 11월, 12월. 이게 뭐죠?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조심해야 될 거는 유가가 90달러를 넘었는가 또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코인 무료 증정해드리는 거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여기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